2025년 8월 20일 증명 기초 스터디 2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차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에 받았던 피드백처럼, 스터디에 참가하시는 분들께서 만약에 발표하실 거라던가 어려운 부분 혹은, 어, 깨달은 부분들에 대해서 공유를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발표를 하고 싶으신 분들 계신가요? 없으시다면 제가 임의로 지정을 해도 괜찮은지 혹시. 저 발표까지는 아니고 저번 주 이제 홈워크 1에 있던 2번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게 사실 저는 아직 완벽히 이해하진 못한 것 같아요. 좀 알쏭달쏭하고 그리고 아직도 좀 진짜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그 이걸 뭐라 입실론이라고 하나요? 이 무한으로 작아지는 걸? 입실론? 이걸 뭐라고 부르죠? 네, 3 입실론이라고. 뒤집어진 거요? 네네네. 네네, 입실론이라고 합니다. 이게 입실론, 그러니까 이게 왜 성립을 할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대문자 S라는 건 뭔가 집합이고, 입실론은 집합인 척하는 개별 원소에 가까운 존재라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게 집합이라는 건 어쨌든 되게 넓은 범위, 무한대로 이렇게 확장돼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입실론은 무한대로 작아지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집합은 아니니까 입실론, 그러니까 이번 문제에 만족하는 음, 그런 어떤 만족하는 집합을 찾을 수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제가 저번 주에 생각했던 거를 나눠도 괜찮을까요? 네네. 좀 수학적이진 않을 수도 있는데, 벤 다이어그램으로 대충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만요. 그, 문제에 보면은 집합 S가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근데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집합의 조건은 바로 문제에 있었던 것만큼, 문제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모든 입실론, 모든 0보다 큰 입실론에 대해서 S의 원소 S가 존재한다. 어떤 것을 따르는 하면은 이 부등호를 따르는 원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집합 안에 임의의 작은 수보다 작은 원소가 없으면은 어 여기에 있는 성질을 만족 못한다.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납득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S의 여집합의 경우에는 어, S의 여집합도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 어떤 엄청나게 작은 입실론을 잡으면은 이런 입실론이 엄청나게 작은 입실론을 잡으면은 이 입실론보다 작은 원소 S를 찾을 수 없는 얘는 하나만 존재하면 이 S의 여집합으로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조금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 그림이 네. 달라져가지고. 아, 네. 잠시만요. 발레를 생각해 보시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혹시 네. 여기 등호를 네. 제거해야 되는 건가요? 어떤 등호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있는 이게 등호를 부등, 말씀하시는, 부등호가 왼쪽으로, 아니요, 그 네모 안에 있는 네. 부등호 있잖아요. 네네. 아, 여기가 없다는 거예요. 왼쪽이 크거나 같은. 없다는, 특정, 이게 네네. 엡실론이 크거나 작다고 되어 있는데, 여집합이니까 크다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 그냥 크거나 같은 게 아니라, 큰 아, 거? 네네네네. 인 거죠. 근데 같다는 여기에서 들어가도 상관은, 아, 네. 아, 네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생각해보니까 조언해 주신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또 제가 잘못 표현한 게 있는데, 이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정 집합 X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S1부터 다양한 S들이 원소로, 이 S는 집합입니다. 이 다양한 원소들이 여기 있는 집합이고, 여기 X의 여집합 같은 경우에는 이 충족을 못하는 집합들의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완전 이해를 못했는데, 권준현 선생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저도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아, 네. 제가 생각한 거는 어, 이 X 같은 경우에는 이 성질을 만족하는 집합들을 모은 집합이라고 정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한번 적어보자면은, X는 네. S인데, 어, 이 성질을 따르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집합을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뒤에 있는 성질을 만족하지 않는 것 같은 경우에는 X의 여집합에 들어가는 걸로 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집합을 만드는 이유는 뭐죠? 여집합을 만드는 이유는 만약에 여기 있는 S들이 무한개의 원소를 가진 집합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무한개의 모든 원소들이 어, 이 성질을 만족하는지 찾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 여집합 음, 안에 들어가는 집합 같은 경우에는 이 성질을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는 원소가 있다면은 이 안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어, 이 집합 S들이 이 집합 S들의 모든 원소가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것보단 만족하지 않는 하나만 찾는 게 저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집합을 만들었고 역을 구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그 당연한 예를,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네네. 발레라는 게 네. 집합이 아니라 특정 원소를 가리키는 게 발레인 네,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발레는 원소를 가리키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X의 여집합에 들어갈 원소는 발레를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여기 안에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다고 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자면은 실수 아래 부분 집합인 구간 1부터
2까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실수들이 무한계 이상으로 많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모든 무한계의 원소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어, 이 위에 성질을 만족하는지 확인을 하면은 저희는 아마 다 확인을 못하고 죽겠죠? 아마 왜냐하면 여기 안에 있는 원소들이 무한하니까.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런 구간이 주어졌을 때, 잠시만요. 이러한 구간이 주어졌을 때 반례를 찾는 거는 굉장히 저는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여기보다 조금이라도 작은 숫자가 반례가 돼버리니까. 반례가 하나라도 있으면 위의 성질을 만족을 못하는 거고. 혹시 괜찮으실까요? 네네. 저는 설명 끝나가지고 오지호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화면 저기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어, 저도 사실 이거 할 때 입실론이 등장하면 사실은 막 해석학에서 입실론 되게 많이 쓰잖아요. 초반부에 할 때 많이 쓰는데 저도 이거 하면은 항상 너무 어려웠거든요. 너무 어려웠는데 어 이제 이 문제를 이제 풀기에 앞서서 이제 좀 제가 접근해 봤던 생각은 일단 그 캐피탈 S가 지금 실수 집합의 플러스라고 이제 뭐 표현이 돼 있기는 한데 보통 이제 여기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를 갖다가 이제 집합으로 이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보통은 이제 뭐 이렇게 쓰기는 이렇게 쓰죠. 네. 그러니까 0보다는 크고 그러니까 0보다 큰 애들이 다 모여 있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집합으로 쓰게 되면은 뭐 뭐 사실 유일한 표현 방법은 아닙니다. 유일한 표현 방법은 아니고 되게 많은 표현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통 쓸 때 이제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 땡땡이라고 해놓은 걸 보통은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일자로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일단 여기까지는 혹시 다 네, 네. 그럼 이제 혹시 넘어가도록 정말 하겠습니다. 네, 죄송한데 예. 그 네네. 안 죄송하셔도 됩니다. 네. 무한대 그냥 하세요. 있잖아요. 네. 0부터 무한대까지 네네네네. 가로가 이게 포함하냐 안 포함하냐 닫혀있냐 음, 열려있냐 그 음. 기호잖아요. 예, 근데 예, 예, 무한대 맞습니다. 옆에 이게 음, 소가로가 아니라 그 음. 대가로면 안 되나요? 어, 그, 이제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이런 식으로 쓸 때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건 이제, 이런 기호는 이제 나중에 토폴로지에서 이제 많이 하는데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인식하는 범주에서는 이제 이렇게 기호를 쓰는 이유는 보통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할 때 이게 이제 n이면 n이 무한 들어갈 때 우리 이렇게 배우잖아요. 고등학교 때. 이렇게 네. 배우잖아요. 근데 네. 이게 얘가 수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등호를 뭐 할 때 써요? 비교를 할 때 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 등호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무한대 기호를 쓰면 얘는 수가 아닌데 등호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네, 그냥 사실 그렇게 그래서 그게 좀 정의를 심오한 얘기기는 해요, 이야기가. 예, 근데 지금 이제 뭐 나중에 선생님께서 이제 혹시 뭐 그렇게 하시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그렇게 뭐 크게
문제 될 건 없긴 한데, 지금 여기서는 딱 여기까지만 좀 이야기해놓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 정확히 잘 모르겠어서. 네. 근데 이제 어떤 책들을 보니까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어떤 그 어떤 점이라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뭐 어떤 포인트나 어떤 걸 나타낸다는 기호로서는 이렇게 뭐 쓰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네. 이제 다른 설명 넘어가도 될까요? 음.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제 그 suppose that S satisfies the property below 해가지고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갖다가 그대로 한번 써볼게. 이렇게 쓰고 여기 쉼표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S는 일부러 좀 크게 쓸게요. 이게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냥 서치 대시라고 쓰겠습니다. S 해서 입실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 이거를 그냥 한글로 이거를 풀어서 쓰면 모든 양수 입실론에 대하여 이- 이렇게 보통 쓰시는 것 같아요. 혹시 이거 동의하시나요?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보통 한글로 동의, 하면은 이렇게 쓰시던데. 네네네. 네. 동의합니다. 근데 여기 저기 네. 라지 S 위에 네네. 이꼴 R 플러스잖아요. 네네네. 그 이꼴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죠? 어, 부분집합. 서브셋이라고 예. 돼 있군요. 아, 예. 죄송합니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이거는 그 오타 그 같은데. 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네. 음. 이제 문제 선언에 따르면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음. 그러면 이게 애시당초 이 말이 출발을 할 때, 이 말이 출발을 할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양수에 대하여라고, 어, 이렇게 쓰는 게 이게 그런가? 근데 이제 모든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사고방식을 좀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냥 입실론을 하나 택해볼까요? 네, 얼마로 택해볼까요? 얼마로 택해볼까요? 100분의 1로 해도 100분의 일단은 1?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00분의 1로 하겠습니다. 100분의 1로 하죠. 그러면 지금 저거를 만족을 시키려면 이걸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집합적으로 표현을 하면 지금 이건 S는 누구냐면 S는 부분집합이고 그래서 이 S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100분의 1보다 작은 아이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혹시 이렇게 써도 괜찮을까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뭐 다른 거 한번 선택해 볼까요? 뭐 선택해 볼까요? 1.5요. 1.5? 1.5는 왠지 좀 적응이 잘 안 되니까 그 분수로 하면 얼마지? 2분의 3인가? 아, 2분의 3? 아, 오케이. 그럼 2분의 3인데 마찬가지로 선생님, 이거 제가 알아서, 제가 뭘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문제 풀면서 제가 이해하는 대로 그냥 설명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쓰는 모든 표현들은 다 옳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네, 들어주세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 어떤 S의 부분집합이니까 여기서도 S를 만일에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선언한다고 치면 얘도
이렇게 적어도 괜찮을까요? 네. 네, 적으신 게 라지 S인가요? 아, 네, 그렇죠. 집합이. 왜냐면 요거 예, 집합으로 썼으니까. 네. 예, 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그런 스몰 에세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지금. 여기다가. 그러니까 입시로는 하나씩 정할 때마다 그런 애들을 지금 하나씩 하나씩 지금 그, 네, 선택해가지고 그것들을 다 집어넣고 있는 중이에요. 그 혹시 그 크기로 표기할 때 스몰이랑 네. 라지랑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을까요? 저 되게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지금 힘줘서 쓰고 있기는 해요. 이게 근데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쓸까요? 여기다 이렇게 붙일까요? 이렇게? 끄트머리를? 이렇게? 이것도 좀 보면 안 되시죠? 아, 그거 약간 수학자마다 취향이 있을 것 같은데 음, 음. 다양한 예, 질문이 같긴 일반적으로 하네요. 책에서는 그냥 크기를 다르게 해서 하는 편이라서. 왜냐면 이렇게 인쇄물로 볼 때는 스몰 S하고 라지 S하고 구분이 되니까, 인쇄물로 볼 때는. 근데 이제 우리가 손으로 쓸 때는 약간 좀 거기 좀 한계성이 있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걸 피하려고 소문자, 대문자 모양이 다른 걸 좀 택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뭐 이것도 뭐, 네. 근데 머릿속에는 계속 그거를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네. 그러면 뭐 하나만 더 왜 해볼까요? 아, 네네. 네. 말씀하세요. 왜 1.5가 아니라 2분의 3으로 변환을 하신 건가요? 어, 이거는 제 개인적 취향인데요. 1.5는 제 생각인데, 이거는 중학교 1학년 이후로 그 유리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하면서 소수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100분의 1을 쓸 때도 막 100분의 1, 막 만분의 1 하면은 좀 더러워 보여가지고 0이 몇 개인지 이게 세기도 어렵고 해서 어느 그러니까 순간 그 초등학교 때까지는 소수가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실전 영역으로 들어와서 수체계를 이제 조금씩 확장해 나가니까 그 우리가 유한소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유한소수 이런 친구들은 우리가 유리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유한소수는. 그래서 이제 어 분수로 표현하면 나중에 곱할 때 약분하기도 편하니까 사실은 이렇게 뭐 어떤 수가 곱해질 때 약분할 수 있으면 빨리빨리 약분해가지고 간단히 고치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유리수를 하는데 선생님 그 하시면은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네, 해서 제가 좀 악필이라 네. 뭐 이렇게 써도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럼 취향을 존중해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마지막으로 뭐 숫자 다른 거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음, 100분의 1의 2승으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아, 100분의 1의 2승. 그러면 얼마지? 만분의 1인가? 네네. 만분의 1이죠. 네. 만분의 1.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 이러한 사고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면은 답안지 쓸 때 감점을 받습니다. 우리가 평가를 받지는 않겠지만 이런 느낌으로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여기 이제 모든 양수 입시론에 대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 모든 양수 입시론에 대해서 그냥 조사했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내가 다 조사했어. 라고 말을 하면 지금 이것과 이것과 이것 말고도 되게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 친구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런 친구들의 공통점. 일단 원소가 다 무한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잡아도 한 점으로 잡지 않는 이상. 음, 그러면 하나, 하나 좀 긴급하게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S를 1이라고 이렇게 아니, 나 이렇게 주지 말고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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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막 지금 막 정신이 혼미해지는데? 음, 어, 이렇게 가면 너무 갭이 확 올라가나? 이렇게? 그러면 대충 이게 지금 그러니까 2분의 1 더하기 1 있고, 그 다음에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있고,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있고, 그 다음에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무한 게 있겠죠? 네, 동의하시나요? 네네. 예. 선생님, 그러면 지금 제가 그 빨간색으로 쓴 yes는 지금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이 조건에 만족하는 친구일까요? 아닐까요? 질문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지금 S라는 집합을 제가 지금 만들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문제를 할 때 위에 거는 사실은 입시론을 정해놓고 S 찾기를 했는데 지금 밑에 거는 S를 먼저 찾아봤잖아요. 그러면 이 S가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S인지 지금 물어보는 거죠. 이 S가. 이 S가 S의, S의 모든, 모든 원소가 음, 2분의 1보다 크니까 만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입시론을 얼마로 가져오면 될까요? 입시론 제로를 얘는? 2분의 1보다 크다? 큰, 네. 2분의 1보다 크다? 가장 지금, 작은 항인 이, 예, 가장 예, 2분의 지금 1로 사실, 네네, 이거 지금 좀 줄어들고 있죠? 예. 네네.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거 3분의 1로 입시론 가져와 버리면 이 안 되잖아요. 그럼 3분의 1, 음, 그 3분의 1보다 작은 애들이 없어버리니까. 우리가 찾는 거는 입시론을 잡으면 그것보다 작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S잖아요. 네. 근데 얘는 쭉 가도 항상 누구보다 큰 숫자들만 있으니까. 2분의 1보다 큰 숫자들만 있으니까 입시론 제로를 3분의 1로 가져와 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숫자가 아니게 되죠. 그런 집합이 아니게 되죠. 그런 집합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사고 실험을 해봤을 때 그러면 이 위에 있는 것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공통점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공통점이 뭘까? 진짜 겉보기에는 그냥 왼쪽에 0이 있는 게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네, 그렇죠. 그렇죠. 어찌됐건 그러면 지금 여기서 계속 이런 식으로 숫자를 계속 작게 만들어 간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있고 수직선 있고 0 있고 이렇게 가서 이제 여기 이제 양의 무한대로 쭉 날아간다고 한번 해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입시론 제로를 여기다 잡으면 그냥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있으면 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선언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이렇게 잡게 되면 또 여기하고 여기를 이렇게 잡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다 이렇게 잡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또 여기다가 이렇게 잡게 되는 거죠. 그럼 계속해서 이렇게 줄어들게 되겠죠. 혹시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해주셨던 정답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그 만들어냈던 정답들. 그러면은 이거는 왜? 왜? 이거는 왜 이걸 만족하게 될까요? 근데 저희 문제에서 조건이 양의 실수라서 0을 포함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제가 악필이라서 그래. 네, 이겁니다. 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방금 전에 예제로 한번 했던 거 방금 전에 이야기해보면 얘를 갖다가 100분의 1로 잡으면 나 이거 S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방금 잡은 게 이거였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왜 만족을 할까요? 이거 맞는지 모르겠는데 실수는 동일하다는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음, 뭐, 네, 어쨌든. 네, 네. 또 뭐, 해석학에서 다른, 네, 응. 그,
방금 전에 실험을 할 때, 방금 전 우리가 실험을 할 때 한 가지 조금 착각을 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지금 입시론을 택하니까 그 입시론을 택한 숫자보다 작은 쪽으로 이렇게 구간을 만들면 다 되잖아요. 만족한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조금 약간 의미를 지금 굉장히 헷갈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찾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야, 너 그냥 보유하고 있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존재한다라는 의미는 발견되면 된다는 거죠. 발견되면 된다. 발견되면 된다. 예시,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 예시 네. 하나만 들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애 하나만, 그러니까 하나가 됐든 두 개가 됐든 뭐 무한 개가 됐든, 야, 내가 봤는데 있기만 하면 돼. 라는 거죠. 그러면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S1을 아까 이렇게 열린 구간 0, 1로 줬는데, 그러면은 입실론 제로를 아무거나 한번 택해 보는데, 입실론 제로를 예를 들어서 100분의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안에는 101분의 1이 포함되어 있죠. 입실론을 이렇게 잡았는데, 그 입실론보다 작은 S를 발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분량 구조가. 발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요거 한번 해볼까? 이것도 되냐? 그러면 입실론 제로를 하나 이렇게 양수인 걸 택할 건데 얘를 갖다가 10억분의 1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거보다 작은 건 분명히 이 안에 있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따진다고 하면 내가 어떤 숫자를 이렇게 선택을 했어도 어떤 이런 숫자를 이렇게 선택을 어떤 적당한 실수를 하나 양의 실수를 선택하면 분명히 이 선택한 것보다 더 작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알파 뭐 이런 게 항상 있겠죠. 그래서 알파는 항상 S 안에 들어가겠죠. 음,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저기 증명 기초 이제 첫 번째 영상에 아르키메디안 프로퍼티가 나오긴 하는데 근데 지금 그 얘기는 지금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이걸 하는 거라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거여서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데 임의의 입시론에 대하여 존재한다 이렇게 해서 서치댓 이렇게 할 때 이거를 인식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거를 인식하는 그러니까 존재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 그거를 파악하는 거. 지금 이 문제를 풀면서 첫 번째는 존재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거를 파악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임의의 입시론에 대하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지금 그 두 가지를 파악을 하는 게 지금 이 문제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잠시 음. 또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저번 시간에서 저희가 역을 구하는 연습을 하면서 학교에 대한 연습 문제를 만들고 같이 풀어봤었잖아요. 근데 그 학교에 있는 학생 숫자들이 무한명 혹은 엄청나게 큰 숫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특정 조건, 예를 들어서 모든 학생의 숫자가 160 이상이다. 라는 명제가 있으면은 160보다 작은 애가 한 명이 있거나 두 명이 있거나 세 명이 있거나 100명이 있거나 상관없이 한 명 이상만 있으면은 그 명제가 틀린 명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 저희가 여기서 입실론을 계속 작은 걸로 통해서 반례를 벌이려는 이유가 명제가 틀림을 보이고 틀린 명제면은 이 성질이 성립하는 명제다. 틀린 명제면은
위에서 서술된 성질을 성립하는 집합이 아니다. 이 명제가 옳은 명제면은 이 성질을 따르는 집합이다. 이런 식으로 분리할 수 있어가지고 저희가 결국에는 이걸 하는 건데 아무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여러 번 연습해 보는 게 가장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완전히 연습이 없이는 이해가 힘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래서 혹시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한 가지 이제 좀 선생님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는 선생님들이 이 문제를 풀 때, 물론 우리가 정답을 찾으려고 이제 접근을 했잖아요. 세 가지, 이 조건을 만족하는 구체적인 집합을 하려고 세 가지를 다 쓰셨는데, 혹시 실패하신 집합이 있나요? 그러니까 나는 혹시 실패하거나 혹은, 야, 이 집합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의문이 드는 그런 집합들이 혹시 있으셨나요? 그러면 그거를 하나만 저한테 좀 얘기를 한번 해줘 보세요. 혹시 그런 집합이 있다면. 왜냐하면 아까 그런 집합은 제가 생각한 집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게 납득이 되는데 이제 그거를 생각을 갑자기 안 해보신 분은 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생각하신 것 중에 야, 이거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집합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n분의 1 네. 어떨까요? n분의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러면 예, S집합을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n분의 1이 아마 저는 이제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맞는가요? 맞아요. 네, 이건 이제 자연수 집합. 음.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쓸 거냐면 큰 거에서 작은 거 순으로 적을게요, 선생님. 이런 식으로. 음. 그러면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고 해서 또 이렇게 쭉 가겠죠, 선생님? 네. 선생님,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입실론 제로는 얼마라고 한번 해볼까요? 음, 한 10분의 1 정도 해볼까요? 10분의 1? 네, 지금 오케이.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음. 아니, 자, 그럼 여기 한번 다시 써볼게요. 어, 우리는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는 거냐면, 지금, 이거를 가로를 쳐도 되나? 아, 가로를 치면 안 돼. 를 만족하는 지금 S 찾기 문제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음. 네, 그래서 네. 그러면 이제 쌤이 방금 입실론을 내가 10분의 1로 잡아보자고 했으니까 이 10분의 1로 택하고 음, 택하고 저 위에 있는 것들을 한번 그대로 한번 접어볼게요. 그러면 이게 존재하기를 어떻게 존재하냐면 이 조건을 만족해야 돼. 이렇게. 음, 맞죠? 그러면 네, 이 질문을 바꾸면 이러한 S에서 찾을 수 있냐? 지금 이 질문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겠죠. 모든 입실론에 대해서 그 스몰 s를 찾을 수 있는 지금 캐피탈 S를 찾는 문제니까. 근데 이제 캐피탈 S는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잡기로 했으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 보자는 거죠. 그럼 찾을 수 있나요? 네, 그럴 것 네. 같아요. 네. 어떤 숫자가 있나요? 그 캐피탈 S 안에. 9분의 1보다 작으면 다 될 것 같은데요. 잠깐만, 이게 아니다. 잠시만요. 잠깐 헷갈렸다. 입실론을 10분의 1로 택했으니까 우리가 찾는 예, 거는 캐피탈 S 안에 있는 스몰 s들인데 그 스몰 s들이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10분의 1보다 작은 스몰 s들을 캐피탈 S에서 찾을 수 있냐? 그러니까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거기서 찾을 수 음, 있냐라고 물어본 거죠. 네. 그러면은 실제로 구체적으로 얼마가 있나요? 가장 뭐 간단하게는 11분의, 네. 그냥 엡실론이랑 같은 값인 10분의 1을 주면 되지 않나요? 그렇죠.
네네네, 맞아요. 이것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발견할 수 있는 숫자들이 있나요? 많을 것 같아요. 10 사실, 곱하기 1분의 네, 1. 10분의 1보다 작으면 다 되죠? 10분의 예. 1보다 네. 작으면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런 숫자들을 다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찾는 저 S는, 그러면 OK인가요? 네. 어, 이, 확인하신 이 게임, 건가요? OK인가요? OK인가요? 진짜로? 이 게임 아, 끝 지금 우리 아니에요? 헷갈리는데. 지금, 맞아요. 헷갈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예. 하나밖에 안 해봤어요. 한 개만 했잖아요. 한 개만 해봤잖아. 근데 음, 얘는 모든 양의 실수에 대해서 지금 그러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조건은. 음, 그러니까 이제 저 강의에서 말하던 음, 음. 컬러리 정해지면은 뒤에 저 뭐지? 데어 익지스트에 나오는 그게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랑 연결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예. 네네네네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가로친 부분이 사실 먼저 해석이 사실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사실 얘를 다 컨트롤하고 있는 거기는 해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러면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하면은 다 찾을 수는 있어. 어떻게 해도 찾을 수 있기는 한데 문제는 얘를 갖다가 어 그러면 야 다 해봐야 되잖아. 너무 많지 않나요? 그, 방금 생각을 음, 해봤는데, 이게 음, 화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은 아니지만, 음, 음, 엡실론이 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것 같아요. 유리수냐, 음, 음, 무리수냐. 유리수라는 음, 것은 정의상 정수분의 정수잖아요. 그랬을 예, 때, 뭐 예를 들어서 A분의 B라고 하면, A 더하기 1분의 B, 이런 식으로 반드시 예를 들 수 있고, 음, 두 번째 시나리오는 무리수인 경우, 어, 뭐, 2.71452 이렇게 부수로 이게 나열된다고 했을 때, 여기서 음, 그냥 n번째, 그 소수점 아래 n번째 숫자를 딱 정해서 그거보다 작은 수를 적으면 되고, 이게 음. 직감적으로는 그럴 것 같은데, 혹시 이게, 제가 그 스터디 리딩하는 입장으로서 잠시 여기서 멈춰도 괜찮을까요? 아무래도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다음 주 숙제로 문제를 구상해가지고 다시 다음 주에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 계속 오지호 선생님께서 계속 설명을 해주시면 오지호 선생님도 힘드실 뿐더러 아무래도 그 문제를 풀고 또 안 풀고에 따라서 그 이해할 수 이해가 더 훨씬 더 쉽게 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멈추고 다음 주에 다시 토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괜찮으실까요? 네, 좋습니다. 네, 네. 이게 너무 한 분만 힘을 빼시는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은 앞으로 스터디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네. 오지호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그,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제 생각으로는 진리표에 대해서, 어, 각자 문제를 풀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잠시 동안 상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 잠시만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 3번과 4번을, 한 5분 정도 시간 갖고 각자 푸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 정답을 서로 공유를 하거나 아니면 의견 발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3번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3번과 4번 둘 다 하시면은 됐어요. 한 시 50분까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지호 선생님, 제가 이번 네? 주에 이번 문제 관련돼서 네. 조금 자세한 문제들을 좀 더 숙제 차원에서 제가 구상을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도움을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연락드리면 혹시 관련된 의견이나 공유 가능하신가요? 제가 도움을 네, 저는 게시판 항상 쳐다보고 있으니까요. 그걸 뭐 네네 비밀스럽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네네 거기다 그냥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네네네. 뭐 문제 좀 잘못 만들면 어떻습니까? 만들면서 네 고치면 되죠. 네네 풀면서. 네. 제가 지금 방금 생각해 본 아이디어가 있긴 한데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진리 테이블표 관련해서 어, 정답 발표해 주실 분 계신가요? 3번. 왜 이 두 가지가 논리적으로 동치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분 계신가요? 아니면은 P면 Q이다에 대해서 그거를 설명을 먼저 해보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한번 네. 그거를 먼저 설명해 보고, 네.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들이 채워가면은 어떨까 싶은데, 제 네. 생각에는 3번만이라도. 네, 예. 괜찮을 듯 합니다. 네.
이거는 이건 진리표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딱히 수학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해석을 해도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진짜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은 괜찮을 것 같거든요. 부담 안 가지시고. 왜냐면은 진리표는 그냥 T인지 F인지 보고 나서 읽고 나서 그거를 해석을 하는 거는 음, 자신의 마음이 있다 보니까. 표 내용은 약간 공리 같은 건가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연산 연산자랑 연산자를 통해서 나온 결과다 보니까 그거를 딱히 증명을 할 필요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공리라고 저는 알고 있어가지고. 혹시 설명해 주실 분 계신가요? 또 어떤 걸 말씀하시죠? 3번 어, 말하시는. 어, P면 Q이다처럼 이 화살표 방향,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는지. P면 Q이다. 일단 처음에 이거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거라고 오지호 선생님께서 조언 주셔가지고, 이 P면 Q이다가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그 스스로의 생각을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도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처음에 저거에 헷갈렸는데요. 저거를 진리표로 쓰라고 할 때, 저거는, 그러니까, 위에서 3번에서는, 어, and랑 or이 p, or, q, p, and, q. 이거는 사실 둘 다 참이면 참이다. 막 이런 건 받아들이기가 쉬웠는데, 저는 그, 그러니까, p도 참이고 q도 참이면 p, and, q도 참이다. 이거는 받아들이기가 쉬워서, 3번은 쉽게 풀었거든요. 근데 4번은 이제 전 처음 풀긴 했는데 처음에 딱 느꼈던 건 이제 P가 PORQ이면 이거잖아. 이면 R이다 이 얘기잖아요. 이 기호가. 그래서 요 기호가 있으니까 뭔가 P and Q는 true, false 이렇게 나타냈던 것처럼 얘도 true, false로 나타낼 수 있나? 이게 약간 바로 납득이 안 갔어요. 지금도 사실 조금 헷갈리고. 음. 근데 또 예. 문장으로 그렇다면, 생각하면, 네. 죄송해요. 말씀 끊어서. 말씀하세요. 예. 네, 근데 이정원 또, 선생님 말씀 네. 마저. 문장으로 저번 주에 뭐 초등학생 그 예시를 했잖아요. 초등학생이 뭐 키가 150 이상이고 이하이고 몸무게가 50kg 이하이다. 이게 P and Q인 거잖아요. 키가 150이다가 P고 몸무게가 50 이하이다가 Q라고 하면은. 근데 이제 그러면 P 어 뭐라고 해야 될까? P면 Q이다 또 P 화살표 Q인데 그건 그냥 말로 쓰면 이제 초등학생이 170cm 이하이면 몸무게가 50kg 이하이다. 이렇게 말로 쓰면 이 문장 자체는 참 거짓으로 가릴 수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이것도 진리표로 나타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발표하시려고 하셨던 분이 누구셨죠? 윤진우 선생님이셨나요? 그 문제를 설명하려는 건 아니고, 그 P와 Q의 합집합인 건데, 이게 그냥 불리한 분수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선생님, 내봅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방금 소리가 저 끊겨가지고 잘 안 들려가지고. 아, 그 P와 Q의 합집합이잖아요, 이게. 그게 어쨌든 T거나 F일 어, 텐데, 자, 합집합이요? 어떤 부분? 그 문제 아, 4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 4번에 네네. 이거, 저희 그 문제 4번 하기 전에 그 P면 Q이다부터 먼저 얘기를 하기로 했어가지고요. Q는 Q이잖아요. 여기에는 없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 화살표가 무슨 의미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처음에 아, P는 Q이다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다른 분에게 의견을. 네네, 발표해 주세요. 저는 그냥 어렵게 생각은 안 했고요. 이게 명제를 이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참, 참 거짓을 판단하는 무언가는 아닌 것 같고, 이게 그냥 명제를 이어주는 어떤 무언가로서 뭐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연산자이기 때문에 뭐 사실상 해석은 뭐 어떤 식으로 해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잠시 제가 관련된 저의 견해에 대해서 잠시 발표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잠시만요. 네, 그 P면 Q이다라는 잠시만요. 이 P면 Q이다라는 이 연산자가 그 진리 테이블이면은 P가 T, T, F, F, T, F, T, F일 때, P가 참일 때 Q가 거짓이면 T고, P가 참일 때 F가 거짓이면 F고, 여기 P가 F일 때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T가 되잖아요.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그 P가 유럽인이다. 그리고 Q가 독일인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하면은 어, 잠시만요. 반대가 돼야 되고. 그 여기 보면은 이 어떤 사람이 독일인인데 어떤 사람이 독일인이면 유럽인이다라는 거는 참으로 보장이 돼야 되는 부분 혹시 괜찮으실까요? 네, 네. 네네, 독일이 유럽 안에 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독일인일 때 유럽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문장에 대해서는 거짓이라고 저는 이거는 무조건 거짓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독일은 유럽 안에 있고 독일인이면 유럽 사니까 유럽인이다. 그런 식으로 되고. 그리고 또 만약에 이 P가 이 사람은 독일인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죠. 왜냐면은 프랑스 사람일 경우에도 유럽인이고 벨기에 사람일 경우에도 유럽인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 부분은 뭐 이 사람이 독일인이 아니었을 때 유럽 사람이 아닐 수도 있죠. 독일인이 아니라고 해서 뭐 유럽에서만 사는 사람이어야 되는 이유는 없잖아요. 뭐 아시아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시아 사람이면은 유럽인이 아니라고 했어도 이게 참이 되는 거라고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연산자, 이 뭐뭐이면 뭐뭐다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어, 그 저희가 아까 고민했던 명제처럼 어떤 특정 정의를 만족을 하면은,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여기 이 특정 정의를 만족을 하면 이 집합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특정 정의를 만족했는데 이 집합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모순이 되고 그리고 잠시만 그 뒷부분은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에 대한 이 연산자에 대한 해석은 뭔가 이 앞쪽에 있는 게 잠시만요. 충분 조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필요 조건이라고 해야 되나? 앞쪽에 있는 게 충분 조건인 것 같고 왜냐면은 독일이기만 하면은 유럽인이 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공유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유진훈 선생님께서 손 드셨는데. 어, 그, 이거 화살표가 연산자라는 것에 대해서 좀 짚어 넘어가고 싶습니다. 네, 제가 정확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좀 설명해 주실 분 있을까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어, 음,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1학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이 낫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2학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Q 뭐 이런 식으로 두 가지의 진리값을 받아서 특정 진리값을 출력을 하는 게 연산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일항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그 간단하게 특정 진리값을 그냥 낫을 취하는 그런 연산자이고 뭐 보면은 항진 연산자라든가 이런 것, 이건 명제구나. 잘못.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산자니까 뭐 교환 법칙이나 결합 법칙 같은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는 화살표가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종의 Q와 Q의 순열이라는 관점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거요? 마지막 부분이 좀 안 들렸어가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그 P와 Q의 조합? 약간 순열의 관점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혹시 순열의 관점으로 보신다는 것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왜 순열로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어, 어쨌든 P와 Q로 지지고 볶는 조합인데 이게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이게 화살표의 반대 방향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순열 같은 거 아닌가 그런 그 이상한 무조건 생각을 했어요. 그 연산자에서 무조건 교환 법칙이 성립해야 된다는 거는 그게 보장이 안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네. 뭐 더하기 연산자 1 더하기 1 같은 경우에는 뭐 교환을 하든 안 하든 값이 같겠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를 나누기를 생각을 해보면은 1 나누기 4와 4 나누기 1의 경우에는 교환 법칙이 성립이 안 돼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연산을 직접 해봄으로써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연산자라고 무조건 교환 법칙이 성립해야 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러면 다음 질문은 이게 1행부터 4행까지 있는데 3행에 대해서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은 잠깐만 스크롤 위쪽으로 좀만 그 P 독일인이 아닌 한국인을 예시로 든다면 한국인은 유럽인이다 라고 되었을 때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 한국인이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 있는 게 참이 되는 거고 여기 위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그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 한국인의 경우에는 유럽인도 아니고 아 여기 밑에 있는 부분이 독일인이 아닐 때 유럽인이 아닐 수도 있다. 독일인이 아닐 때 유럽인이 아니다. 그럼 한국인은 여기 안에 이 케이스에 속하는 거죠. 한국인은 위의 케이스에 속하는 게 아니라 여기 위의 케이스에 속하는 거는 뭐 벨기에 사람, 이탈리아 사람, 프랑스 사람 같은 독일인이 아님에도 유럽인에 속하는 사람들이 여기 세 번째 케이스에 속하는 거고 독일인이 아니고 유럽인도 아닌 케이스에 속하는 것은 여기 위에 네 번째에 속하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의 의견이라든가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방금 네, 전에, 네네. 방금 전에 하셨던 말 중에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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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하고 Q가 지금 화살표가 P에서 Q로 가 있으니까, 이 말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화살표가 출발하는 데는 이제 우리가 보통 가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화살표가 도착하는 부분은 결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보통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아마, 네네네.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 그 가정이 참이고 결론이 참이면 참이야. 오케이. 이거는 그냥, 오케이.
그다음에 두 번째, 가정이 참인데 결론이 잘못되었어. 그러면 이 명제는 거짓이야. 명제는 이제 가정이면 결론이다. 이거를 이제 명제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문장. 그다음에 세 번째 거는 이제 가정이 잘못되고 결론이 맞는데 이거 왜 참이야? 라는 것과 그다음에 가정이 잘못됐고 결론도 잘못됐는데 이 문장은 참이야. 라고 말하는데 지금 세 번째 거하고 네 번째 거가 지금 잘 와닿지 않는다는 의미로 들리는데 제가 지금 맞게 파악한 건가요? 정확합니다. 아, 예. 근데 저도 사실 이거 지금도 익숙하지가 않아요, 사실. 솔직히 세 번째 거하고 네 번째 거는. 왜냐면 그 방금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는 사실 그래 뭐 가정이 올바른데 결론을 이용할 때는 결론이 참이고 결론이 거짓이면 참과 거짓 오케이 여기까지는 뭐 어떻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겠는데 세 번째 거는 이거 좀 말이 좀 되게 이상하잖아요. 야 가정이 잘못되고 결론이 참인데 얘가 왜 참인 거지? 그다음에 가정도 잘못됐고 결론도 잘못됐는데 얘가 왜 참이야? 그렇죠? 근데 저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그 우리 채널지기님 영상에 보면은 그게 아마 두 번째 영상인가 두 번째 첫 번째 하여튼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 한번 일단 우리 수업 시간에 그걸 끝나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고 첫 번째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이거를 어떻게 저는 이제 받아들이기로 했냐면 일단 P면 Q이다의 명제를 뭔가 증명을 하거나 뭔가 참이나 거짓인 것을 우리가 밝혀야 되는 입장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가정이 거짓이면 그 뒤에는 다 소용없다고 생각을 해요. 가정이 잘못이 되면 실험 결과가 쓸모가 없잖아요. 우리 이제 자연과학이나 자연과학이 됐든 인문학이 됐든 어떤 통계적인 자료를 내는데 가정이 잘못 가정을 잘 세워야 좋은 그 데이터라고 하면서 야 이거 굉장히 좋은 데이터야 하면서 아 의미가 있어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실험의 가정 조건 자체가 잘못되면은 우리는 항상 결과가 뭘 나와도 아이씨 야 이거 버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아, 저 보통 그것까지는 어, 제가 납득이 되는데, 음, 이게 예. T냐 F냐 이 명제를 판별해냈다는 것이 납득이 좀 안 되는 그런 뉘앙스인 것 이 진리표는 그래서 그거를 모든 명제에 대해서 가능한 진리값에 대한 거를 다 서술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P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어, Q도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가능한 한 세계선이라고 해야 되나? 가능한 한 진리표에 대해서 나열해 놓은 거지. 그 뭐 요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그렇다면 그 일종의 공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연산자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저는 상관이 없다고 보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어, 예를 들어서 뭐 키가 160 이하이고 머리 크기가 40 이하인 사람이 참이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뭐 저희가 키가 150 이상이네 혹은 키가 40cm 이상이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거짓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둘 다 만족했을 때 거짓이 되어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특정 대상에 대해서 진리표를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대상이 거기 안에 들어오든 상관없이 어, 그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서 판별을 하려고 저희가 이걸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Q라던가 P라던가 이거는 정해진 진리값을 가진 애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대상, 뭐 예를 들어서 진짜 특정한 초등학생이라던가 아니면은 진짜 중학생이라던가 뭐 그런 대상이 여기에 들어왔는데 저희가 그걸 보는 거죠. 얘가 키가 150 이상인지 혹은 얘가 머리 크기가 40 이상인지 이거를 보고 그 저희가 앞에서 설명한 그 명제가 참인지 안 참인지에 대해서 판별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연산자에 대해서 그, 해석하는 거는 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저는
저는 일단 그 윤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저는 좀 이해가,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을 정확하게는 못 해드리겠는데 그게 어떤 의문인지는 제가 좀 이해가 가고요. 동의가 되고. 그런데 선생님 질문에 조금 더 이제 다가가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자면, 사실은 저는 오늘 아까 그 수업하기 전에 제가 그 우리 채널에다가 뭘 하나 적었었어요. 뭘 적었냐면, 이게 증명하고 무슨 관계가 있으며, 증명할 때 이 진리표를 어떻게 이용할 거며, 이걸 이용했을 때 우리에게 유용한 것이 무엇이며, 진리표와 집합은 어떤 관계일까라는 거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윤 선생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4번하고 사실 조금 맥이 닿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지금 우리가 그 P하고 Q에다가 어떤 걸 주냐면 T하고 F라는 걸 이렇게 지금 주고 있거든요. T하고 F라는 어떤 두 개를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 집합,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거의 연관성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찾으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쩔 때 T를 줄 거며 어떨 때 F를 줄 거냐는 거죠. 어쩔 때 T를 주고 어떻게 F를 줄 거냐. 그러면 T라는 어떤 문장과 Q라는 문장이 있을 때 P에다가 T를 준다는 것은, 그러니까 P에 해당하면 T를 주는 거고, P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not P죠. not P에 해당하면, 그러니까 P를 갖다가, P에 포함이 되면 T라고 주고, P가 아니면 F라고 하자. 예, 이런 식으로 준다고 하면, T라는 명제 속에 포함되는 모든 것들은 T라는 값을 갖는 거고, 그 안에 포함되지 못한 것은 F라는 것을 갖는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이 만들어내는 논리 중에 T이면 Q이다라는 문장은, T이면 Q이다라는 문장은 지금 지극히 보면은 부분집합인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어, 내가 P 안에 있어. 그러니까 나는 P 안에 있기 때문에 P가 T를 받은 거야. 내가 P에 있기 때문에 T를 받은 거야. 그런데 Q도 T래. 라고 생각하면 나도 Q에 되는 거잖아. 이 논리. 그 다음에 내가 P에 있는데, 나는 Q에 없네? 그러니까 나는 P면 Q이다가 안 되는 거죠. P면 Q이다. 이제 이게 지금 사실 제가 지금 화면을 공유하면서 지금 설명을 못해서 지금 되게 좀 뭔가 복잡하게 들리는데, 그래서 이제 여하 이제 잠깐 중간 얘기는 적고,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지금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으니까. 중간 얘기는 적고 결과만 말씀드리자면, 그냥 우리가 보통 수학에서 접했던 집합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 문제 들었을 때 A가 B의 부분 집합임을 증명해라. 우리가 지금 증명의 기초를 다루는 시간이니까 A가 B의 부분 집합임을 증명해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A의 원소를 하나 들어와. 그러니까 여기서는 A의 원소를 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아까하고 맥락이 조금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A에 있는 원소를 하나 택해. 택했는데 이 원소를 쭈루룩 들고 가서 B에도 보니까 B도 이 원소를 들고 있네. 그렇죠? 그러면 모든 A의 원소에 대해서 그걸 하나씩 하나씩 확인을 해서 B에 들어있는 걸 확인하면 우리는 그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직관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약간 좀 동의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선생님들 공부하시다가 갑자기 여기서 조금 집합 공부할 때 좀 갑자기 여기서 막히는데 이 부분이 딱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그러면 방금 전에 우리가 논의했던 것은 부분집합이라면 상대적으로 작다고 판단되는 집합에서 원소를 가져와 가지고 상대적으로 큰 집합에서 원소가 있음을 확인하면 되는데, 공집합이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인데,
그러면 공집합에서 모든 어떤 원소를 관찰을 해가지고 그 원소가 나보다 넓은 집합에 있음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동의하시나요? 공집합에서 원소를 들고 와가지고 그 나보다 큰 집합에서 그 원소가 거기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논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분 집합을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근데 공집합이 뭐냐라고 봤더니 공집합에 우리가 뭐라고 약속하기로 했냐면 원소가 없는 집합이라고 약속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럼 애시당초 내가 공집합에서 원소를 끄집어 내오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생각했던 그 생각, 그 알고리즘이 완벽하지 않다는 말인가요? 그래서 그, 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진리표 자체가 집합을 다루는 방법과 매우 동일하다. 일단은 제 근데, 의견으로, 네네. 일단, 어, 음, 일단은 제 의견은 지금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오늘 스터디는 여기까지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그 수학적 기술을 함에 있어서 뭔가 그 대상을 이해를 해야지 그거에 대해서 더 쉽게 기술을 할 수 있고 그거를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그 뭔가를 알거나 아니면은 체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연습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은 계속 연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음 주에 요번 주에 오지호 선생님과 함께 여러 가지 연습 문제를 짜서 꼭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번 연습 문제는 그 단순하게 뭐 문제 풀라 이런 거 할 거 아니고요. 그 예를 들어서 왜 성립을 하는지, 왜 성립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서술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저는 하시면은 아마 그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층 더 수학적 기술이라던가 이런 이해에 있어서도 확실히 전 나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 오늘 스터디는 여기서 마치고 그 그러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이해했다는 것을 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대상을 이해를 한다는 게 그 뭐 어떤 문제를 이해를 한다는 거는 그 어떤 문제가 맞는 이유를 알아야 됨과 동시에 어떤 문제가 왜 틀렸는지 저는 알아야지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마 맞는 문제의 경우에는 틀린 이유를 서술을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뭐 1은 5다라는 명제가 있을 때 그 명제가 틀린 이유를 서술하기로 하면은 막 무한 가지의 뭐 그 서술하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맞는 명제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고. 그래서 일단은 아무래도 이 교수님의 문제가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그 교수님의 그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구하라고만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구하기만 하면은 저는 그거는 좀 부족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떤 거를 구하고 그리고 그게 왜 맞는지랑 왜 틀린지에 대해서 다음 주, 제가 책임지고 한 금요일 정도까지 숙제를 한번 오지호 선생님과 대화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굉장히 쉬울 거고요. 숙제 숙제 쉽지만은 아마 노력을 투자하시면은 얻는 거는 맞는 숙제를 제가 오지호 선생님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호 선생님 혹시 괜찮을까요? 도움받아도. 아니요, 뭐, 제가 뭐 도움을 뭐 드리거나 그럴 네. 위치는 제가 안 돼가지고. 제가 네네네네. 문제 함께 구상하시고 그 부분이 저도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아마 이런 식으로 스터디가 진행이 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처럼 되면은
아마 오지호 선생님께서 가장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때문에 가장 먼저 지치실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우리 아니, 같은. 아니, 제가 지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될 거고, 저는 사실 누구라도 말할 수 있는 거고, 저는 단지 이제 그런 의문이 있다고 하니, 그런 의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그러니까, 100% 당연히 해소는 못 하겠죠. 왜냐면 저도 뭐 그렇게 뭘 알고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 나름대로도 저를 설득하고 싶은 이유가 있죠. 저도 윤진우 선생님하고 똑같은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거든요. 매번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뒤에 가면은, 아니, 잠깐만. 근데 이거 왜 근데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공집합이 모든 집합이 부분집합이다. 이제 저는 지난주에 문제를 풀면서 그런 고민을 했다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말한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다 이해할 거를 기대하고 있지도 않고, 또 선생님들께서 설명해 주신 거를 제가 또 다 이해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스터디 본질 자체가 사실 그 이해되지 않는 말들의 향연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가 되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 또 그런 것 같아서 그래서 하여튼 그 예. 제가 오늘 좀 말이 좀 많았죠? 다음 시간부터는 물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좀 제가 말을 많이 해야 제가 좀 많이 이렇게 가져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이어서 네. 그래서 좀 그런 거니까 혹시 좀 그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거라서, 저희가 만나서 스터디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줌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또 말로 설명을 들으면은, 이게 어느 순간 한 번 까딱을 하면은, 거기서 흐름이 끊겨가지고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할 때가 가끔씩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경험이 있고, 또 어느 정도 이해가 있으면은, 그거를 이해를 하는 데에서 문제가 없는데, 일단 말로만 하면은,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서, 저는 다음 주까지 숙제를 같이 함께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뭐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혹시 추가적으로 의견을 나눠주실 거라던가 그런 게 있으면 지금 레코드 마치기 전에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거의 뭐 윤진훈 선생님이랑 오지호 선생님과 저 위주로만 대화를 했던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오늘 오늘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눈 대상들에 대해서 괜찮으신지 혹시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김준호 선생님이랑 권준현 선생님. 예, 저는 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드렸지만은 양화사들이 의존성을 어떻게 그 얘기를 해줘야 될까라는 거를 오늘 여쭤보고 싶어서 왔는데 거기까지는 7번까지 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렸고요. 어, 거기까지 언제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 관심사는 그쪽입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 네. 예, 저는 뭐 오늘 말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아까 전에 오지호 선생님께서 2번을 설명해 주실 때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면서 문제를 파악해 나간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까 전에 그 문제에서는 입실론을 먼저 정하고 S를 찾았지만 한번 S를 찾은 다음에 입실론을 두 번째로 나중에 찾아보자 뭐 이런 것도 했었는데 그냥 그런 접근들이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다각도로 접근해 볼 생각을 못 했는데 그렇게 뭔가 여러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또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재밌었습니다. 예, 저도 뭐 내용보다는요, 처음에 초반에 오지호 선생님께서 이, 필기로 이렇게 문제를 처음부터 전개해 나갔잖아요. 뭔가 그것도 다 수학 기호를 쓰면서, 어,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여기 저도 그렇고 참여자분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남들한테 뭔가 이 문제를 설명하거나 할 때 그런 연습이 좀 저도 많이 해야겠고 뭐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그 초반부에 하시는 걸 들으면서 했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짧게 얘기하자면, 아무래도 배울 때,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는 부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답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닌데, 답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장애물이라든가 애로사항이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답을 못 한다. 그것 때문에 문제를 못 풀겠다. 이런 식으로 그거를 만들어 주시면은 답변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수월하거든요. 어떤 장애물이 있어서 나는 여기에서 정답을 못 찾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음 주까지 저희 숙제 하시면은 만약에 난이도는 굉장히 쉽게 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만 못 푸는 문제가 있으면은 그런 식으로 장애물이 어떤 거였는지 정리를 해주시면 굉장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어, 증기수 2기 스터디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